그날 밤 나는 익숙한 온기를 기대하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고 침실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기척까지 느꼈으니 남편 태호가 출장해서 일찍 돌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혼 30년 요즘 태호는 집에 돌아와도 거실 소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잠드는 날이 더 많았기에 오늘처럼 침대로 들어오는 밤이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설레기도 하고 서운했던 감정이 녹기도 했어요. 곧 익숙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목덜미에 따스한 숨결이 닿으면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천천히 섞여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 출장 잘 다녀왔어? 나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신 남자의 손이 내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태호가 이렇게 다정하게 만져준 게 언제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정하지?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출장 가서 나한테 미안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남자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살며시 닿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신혼 때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의 턱이 내 어깨를 스치는 순간 코끝에 낯선 향기가 스며들었고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호의 향은 30년 동안 한결같았어요. 면도할 때 쓰는 비누 냄새, 서재에 쌓아둔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저녁마다 마시는 양주 냄새가 은은하게 섞인 그 향을 나는 눈을 감고도 100번 1000번 맡아도 알아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코끝에 닿는 건 전혀 다른 향이었습니다. 달콤하고 묵직한 와인 향,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레드와인 특유의 깊은 향기였는데 태호는 평생 양주만 고집했던 사람이라 와인을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태호가 아니야. 이 사람은 태호가 아니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으며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올리면서 제발 내가 착각한 거라고, 제발 그냥 태호가 향수를 바꾼 거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어둠 속에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아니었어요. 석 달 전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던 그 남자, 태호의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바로 그 사람, 민준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고 민준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나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제발요, 설명할게요. 다 설명할 테니까. 설명이라니, 지금 내 침대에 당신이 왜 있는 건데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가슴을 가리며 침대 끝으로 물러났는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바닥에 멈췄어요. 침대 옆 카펫 위에 와인병 하나가 쓰러져 있었는데 나는 그 라벨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그건 태호가 가장 아끼는 와인이었어요. 우리 결혼 30주년 기념일에도 열지 않았던 특별한 날이 와도 아깝다며 절대 손대지 않았던 그 와인을 태호는 나한테조차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누가 연 거예요? 태호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이 와인은 태호 허락 없이는 절대 열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민준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 손이 떨렸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똑바로 말해요. 왜 당신이 내 침대에 있는 거예요? 태호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민준이 내 손을 천천히 내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남편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무릎에서 힘이 빠지면서 나는 침대 위로 털썩 주저앉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다니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태호와 이 남자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천천히 일어서며 입을 열었어요. 모든 건 석 달 전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와인 동호회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밤부터요. 석 달 전 그날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태호가 갑자기 와인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도 되는 거야? 거기 남자들만 모이는 데 아니었어? 내가 물었을 때 태호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당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 보여서. 그래, 사람들 좀 만나고 와인도 배우고 기분 전환 좀 해. 결혼 30년 동안 태호가 나를 어딘가에 데려가자고 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기에 나는 그날 태호의 제안이 고마웠고 드디어 남편이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했어요. 나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까먹고 있던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는데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56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출 준비에 설레본 게 언제였던가. 아이들 결혼식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데려간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들뜨다니 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럴까. 동호회 모임 장소는 시내 호텔 꼭대기 층에 있는 고급 라운지 바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은은한 조명과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 묵직한 와인 향기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나는 주눅이 들어 태호의 팔을 꽉 잡으며 물었어요. 여보, 나 여기 어울려?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 않아? 태호가 내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편하게 있어. 내 아내라고 소개할 테니까.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나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태호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라운지 안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 태호 또래이거나 조금 젊은 남자들이었으며 여자는 나를 포함해서 서너 명 정도뿐이었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칼에 은빛이 섞여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해 보였지만 눈가에 깊이 팬 주름이 오히려 멋스러워 보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팔에는 단단한 근육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나이를 참 잘 먹었네. 태호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구나. 남자가 내 앞에 서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부인이시죠?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선배님과 같은 회사 다녔습니다.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는데 그게 어찌나 인상적이던지 나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았어요. 민준이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첫 잔은 선배님 부인께 먼저 드리는 게 예의죠. 아, 고마워요. 근데 저는 와인을 잘 몰라서. 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민준이 내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고 그의 어깨가 내 어깨와 가까워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였고 나는 왜인지 모르게 귓가가 간질거리면서 볼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나 자신을 꾸짖었어요. 야, 지영아, 정신 차려. 저 사람은 남편 후배야.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그냥 선배 부인일 뿐인데. 내가 물었을 때 민준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 같은 것을 봤습니다. 선배님 부인이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드릴 이유가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선배 부인이니까 잘해준다는 건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태호가 다가와서 민준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야, 오랜만이다. 요즘 잘 지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나는 묘한 기운을 느꼈어요.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어딘가 날카롭게 부딪히는 것 같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경계해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태호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내 아내야. 잘 챙겨드려.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부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시험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태호가 자리를 떠난 뒤 민준은 다시 내 옆에 앉았고 와인잔을 들어 내 잔에 가볍게 부딪히며 말했어요. 선배님 부인, 오늘 많이 어색하시죠? 네, 솔직히 좀 그래요. 이런데 처음 와봐서.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몇 번 오다 보면 편해져요. 민준이 웃었을 때 그 웃음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는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보, 그 민준이라는 사람, 예전에 같은 회사 다녔다면서? 태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응, 같은 팀이었어. 그래. 근데 왜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뭔가 사이가 안 좋은 거야? 태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는데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 마음에 들어?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래? 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지만 태호는 다시 앞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냥 물어본 거야. 별 뜻 없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호와 민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태호는 나를 그 동호회에 데려간 걸까? 그리고 왜 민준은 나한테 그렇게 친절했던 걸까? 그리고 일주일 뒤
내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다음 모임 오실 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삭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그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뒤로 나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민준에게서 또 연락이 올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연락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나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지영아, 너 정신이 나갔구나. 남편 후배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마음을 품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민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잡히던 주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내 와인잔을 채워주던 손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고 30년 동안 태호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나는 단 하룻밤 만에 민준에게서 느꼈던 거예요. 두 번째 동호회 모임 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서 뭘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치마를 꺼내 입어보고 몇 년 만에 꺼낸 진주 귀걸이를 귀에 달아봤어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처진 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젊은 시절의 내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남편 후배한테 잘 보이려고 치장을 하다니. 그런데 그날 태호가 갑자기 출장이 생겼다고 했어요. 오늘 동호회 나 못 가. 당신 혼자 가. 태호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무심하게 말했고 나는 당황해서 태호를 붙잡았습니다. 혼자 가라고? 나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가? 민준이가 있잖아. 내가 연락해 놓을게. 걔한테 잘 부탁한다고. 태호의 말투는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맡기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동호회에 갔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오셨네요. 선배님은 출장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민준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섰을 때 그의 팔이 내 등에 살짝 닿았는데 그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고 나는 숨을 멈추고 그 느낌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귀끝이 달아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 내내 민주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 와인잔이 비면 채워주었고 내가 대화에 끼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이 와인은 향이 좀 강해요.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민준이 내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을 때 그의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고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을까요? 민준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갑자기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고 나는 우산도 없이 라운지 입구에 서서 막막하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 비에 택시 잡기도 힘들 거예요. 민준이 다가오며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릴게요.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요.
선배님 부인 감기라도 걸리시면 제가 선배님한테 혼납니다. 민준이 웃으며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고 태호의 손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느껴졌어요. 나는 그 손길을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물을 발견한 것처럼 나는 그 온기에서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고 빗소리만 유리창을 두드렸으며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는데 달콤하고 묵직한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참을 달리던 민준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여기서 세우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고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는데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태호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30년 동안 아무도 내가 행복한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목구멍이 조여왔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행복하시면 제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고 민준이 천천히 손을 뻗어내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내 볼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거친 손끝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깃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이분은 외로운 분이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거짓말 안 하셔도 됩니다. 민준이 내 말을 끊었고 그의 손이 내 볼에서 천천히 내려와 턱을 감쌌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입술 바로 아래를 스쳤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느껴집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외로웠으니까요. 민준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나는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하지만 30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태호에게 말하지 못했던 결핍과 나이를 먹을수록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민준이 천천히 내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이마. 그 조심스러운 입맞춤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는 흐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안 돼요. 나 남편 있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준을 밀어내지는 못했고 오히려 내 손이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았는데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나만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해야 할까요? 그 말이 내 심장 한가운데를 관통했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민준의 입술이 내 눈물을 훔쳤고 볼을 스치고 천천히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마치 괜찮으냐고 묻는 것처럼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았고 그러자 민준의 입술이 더 깊어졌습니다. 차 안은 빗소리로 가득 찼고 우리의 숨소리가 그 위에 겹쳐졌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나는 그 빗소리 속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안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준이 천천히 나를 안아 올려 뒷좌석으로 옮겼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그의 품 안에서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에 닿았을 때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지만 민준이 내 턱을 잡고 자신을 바라보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태호는 한 번도 나를 아름답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준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고 나는 그의 등을 끌어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죄악인지 구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차창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방어벽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체온이 나를 감싸고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릴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태호 옆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벅찬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고 눈물과 한숨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민준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후회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고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민준이 내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어요. 저는 후회 안 합니다. 당신을 만난 걸 후회 안 해요. 그때 민준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고 그가 창밖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지금 집 앞에 계십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뭐라고? 출장 간다고 했잖아. 어떻게 알아? 민준이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태호에게서 온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다. 지영이 어디 있어? 내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으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패닉에 빠져 허둥대는 사이 민준이 내 어깨를 잡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집 근처에 내려드릴게요. 동호회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비 때문에 늦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태호가 의심하면 어떡해요? 만약에 알게 되면. 민준이 내 말을 끊었고 그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걱정 마세요. 선배님은 의심 안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민준이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님한테 저는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요. 선배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물을 시간이 없었어요. 민준이 나를 집 근처 골목에 내려줬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민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일은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 안 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떨리는 다리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왔어? 모임 재미있었어?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비가 많이 와서 늦었어. 출장 안 갔어? 취소됐어. 내일 가기로 했어. 태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나를 훑어보는 그 시선이 어딘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옷이 구겨졌네. 비 많이 맞았나 봐. 태호가 말했고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우산이 없어서. 빨리 씻고 잘게. 나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거울을 보는 순간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블라우스,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 나는 손으로 그 자국을 가리며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뭘 한 거야, 지영아. 너 이제 어떡할 거야? 그때 욕실 문 밖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근데 오늘 민준이가 데려다 줬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응, 비가 많이 와서. 왜?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걔가 참 친절하네. 그 웃음이 어찌나 소름 끼쳤는지 나는 한참 동안 욕실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잠든 줄 알고 옆에 누웠을 때 태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영아, 나 알고 있어. 내 심장이 쿵 하고 멈췄습니다. 뭘 알고 있어? 태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이가 너한테 마음 있다는 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며 숨을 죽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는데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차갑게 빛났어요. 근데 있잖아. 그건 내가 원한 거야. 그날 밤 태호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한 거야.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나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태호는 그 말을 던져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원한 거라니 뭘 원했다는 거야? 민준이가 나한테 접근하는 걸 원했다고? 그게 말이 돼?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그의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섬뜩했고 나는 커피를 내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한 말. 그게 무슨 뜻이야? 태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 민준이 얘기. 내가 원한 거라고 했잖아. 태호가 천천히 신문을 접었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에 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서 그랬어. 누군가한테 관심 좀 받으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돼? 내 목소리가 높아졌고 태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맡긴다니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있었어? 그 질문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태호의 눈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됐네. 별일 없으면 된 거지. 태호가 일어서며 넥타이를 매만졌고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일찍 들어올 거야. 같이 저녁 먹자. 그 말투는 다정했지만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태호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걸까? 아니,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 걸까? 그날 오후 거실을 청소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아침에는 분명히 없었던 건데 태호가 출근하기 전에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난번 와인 동호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나와 민준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태호의 필체였습니다. 참 잘 어울리더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협박인 건가 아니면 비꼬는 건가? 태호가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어요. 여보, 사진 봤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억이라서 넣어둔 거야. 괜히 오해하지는 마. 태호의 목소리는 너무 평온했고 오히려 그 평온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근데 말이야. 태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 후배 다시 만나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전화가 끊겼고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협박이야. 태호가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오늘 모임 가지 마세요. 선배님 오실 겁니다. 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태호가 온다면 피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잠시 후에 민준에게서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선배님은 아직 모릅니다. 어떤 진실도 말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저를 믿어주세요. 어떤 진실? 그때까지. 그 표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누가 뭘 알고 있는 건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저녁이 되자 태호가 정말로 일찍 돌아왔고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태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영아, 오늘 내가 요리할게. 오랜만이지? 태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결혼 30년 동안 태호가 부엌에 선 걸 손에 꼽을 정도인데 오늘은 직접 요리를 하겠다니. 저녁 식사 내내 태호는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와인을 따라주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동호회 재미있어? 태호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민준이가 잘 챙겨주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내 손이 떨렸어요.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선배 부인이니까 예의상 챙겨주는 것 같아. 그래, 예의상? 태호가 피식 웃었고 그 웃음이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당신 생각보다 민준이 그 친구 착실한 애야. 내가 예전에 많이 챙겨줬거든. 그래, 회사에서 친했어? 내가 물었을 때 태호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했지. 아주 친했어. 근데 태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사람이 배신을 해서 말이야. 나한테 큰 상처를 줬어. 배신? 무슨 배신?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어. 오래된 일이야. 나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민준이 태호한테 상처를 줬다고?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영아, 혹시 민준이한테 마음이 생겼어? 나는 숨이 턱 막혔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태호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는데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유난히 빛났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만약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도 괜찮아. 괜찮다니? 남편이 아내한테 다른 남자 마음에 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게 말이 돼? 태호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한두 개야. 태호가 다시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한 가지만 기억해. 민준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든 그건 다 계산된 거야. 계산? 무슨 계산? 걔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지.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복수? 뭔 복수? 태호가 대답하지 않았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알게 되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태호의 휴대폰에 불이 들어왔어요.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는데 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이었어요. 그리고 문자 내용의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약속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민준이 태호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그것도 약속대로라는 말과 함께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은 혹시 나인 건가? 그날 밤 본 문자가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하고 있다는 그 문장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고 민준과 태호 사이에 대체 무슨 약속이 있는 건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는데 옆에서 태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오히려 소름이 끼쳤어요.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 맞나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며칠 뒤 태호가 출근한 아침,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민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을 때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야, 지영이야. 어젯밤에 태호 휴대폰에서 당신이 보낸 문자 봤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민준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약속대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야? 태호랑 무슨 약속을 한 거야? 나한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만납시다.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나는 민준이 말한 장소로 갔어요. 지난번 빗속에서 차를 세웠던 그 어두운 골목이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준의 검은색 세단이 이미 와 있었고 나는 주위를 살핀 뒤 얼른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는 민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그 익숙한 향기를 맡는 순간 빗속에서 그의 품에 안겼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는데 눈 밑에 그늘이 졌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잠을 못 잤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동정하면 안 돼. 일단 진실부터 들어야 해. 빨리 말해줘. 태호랑 무슨 약속을 한 거야? 내가 다그치듯 물었을 때 민준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술자리에서 그냥 던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배님이 진심이더군요. 무슨 제안인데?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 아내를 유혹해봐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태호가 자기 아내를 유혹하라고 다른 남자한테 제안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럼 당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고 민준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는데 그의 눈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선배님한테 빚이 있었습니다. 아니, 빚이라기보다는 한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10년 전에 선배님이 저한테서 빼앗은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숨을 죽이고 민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어요. 회사에서의 자리, 승진 기회, 그리고 민준이 말을 멈추었고 그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요. 아내, 당신 결혼했었어?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이 다 망쳐놨어요. 제 아내가 선배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선배님은 유부남이었고 저는 그냥 눈 감아줬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그가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제 아내를 건드렸어요. 그것도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을 때. 결국 제 아내는 선배님한테 버림받고 저한테 돌아왔지만 저는 받아줄 수 없었어요. 이혼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태호가 민준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니.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고 내가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태호는 다른 여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살았어. 그럼 당신은 복수하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나는 그냥 복수 도구였던 거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는데 나는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가 더 세게 잡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달라졌어요. 민준이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나를 바라봤는데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 눈에서 본 외로움, 그게 저랑 똑같았어요. 그날 밤 빗속에서 당신을 안았을 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복수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당신이 너무 안쓰러웠고 너무 예뻤고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믿고 싶었어요. 이 남자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고 우리의 숨결이 섞였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민준의 목을 끌어안았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모든 의심이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이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배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배님한테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나는 몸을 일으켜 민준을 바라봤어요. 다른 여자가 있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아마 당신보다 그 사람을 더 오래 만났을 거예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살아왔고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 남자는 처음부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누구야? 그 여자가 누구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만 다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을 본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배님입니다. 지금 당장 오래요. 전화를 끊은 민준이 나를 바라봤는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연락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배님 말만 믿지 마세요. 민준이 나를 집 근처에 내려줬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별의 인사 같아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호가 이미 와 있었는데 거실 식탁 위에는 와인 2잔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 라벨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태호가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결혼기념일에도 열지 않았던 바로 그 와인이었습니다. 태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왔어? 오늘 밤 얘기 좀 하자. 태호가 따라주는 와인을 받아들고도 나는 한참 동안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흔들렸고 붉은 와인이 찰랑거리며 하얀 테이블보 위에 몇 방울 떨어졌어요. 태호는 그런 나를 빤히 바라보면서 자기 잔을 천천히 기울였는데 그 여유로운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거지? 왜 저렇게 태어난 거지? 설마 오늘 낮에 민준이랑 만난 걸 알고 있는 건가? 태호가 와인을 음미하듯 한 모금 삼키고 입술을 닦으며 말했어요. 긴장했네. 왜 그래? 내가 무서워? 무섭긴. 갑자기 얘기하자고 해서 놀랐을 뿐이야.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고 태호의 눈빛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호가 피식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여유롭던지 오히려 그 여유가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태호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을 때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소리에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민준이랑 만나고 있지?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고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나면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태호를 바라봤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태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화면에 떠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민준의 차 안에서 내가 민준에게 안겨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둘의 입술이 맞닿기 직전의 순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누가 찍어서 보내줬어? 고마운 사람이지. 태호가 담담하게 말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태호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는데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태호의 등을 바라봤어요. 민준이가 너한테 접근한 것도 너희가 빗속에서 처음 선을 넘은 것도 오늘 낮에 만난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태호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던 거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지?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남자가 미친 건가? 태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차갑게 빛났고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한 거니까. 태호의 그 한마디에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원했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나와 태호는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태호가 피식 웃으며 현관으로 걸어갔는데 그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느껴져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긴장 때문인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는 게 보였고 나는 그 눈빛만 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을 때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태호가 민준에게도 와인잔을 건넸지만 민준은 받아들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히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소파 끝에 앉아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왜 이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야?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민준아, 내가 내 아내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직접 말해봐. 민준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했습니다. 이제 선배님이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약속이라니, 이 두 사람이 나를 두고 무슨 약속을 한 거지? 나는 그냥 거래 물건이었던 건가? 태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진심이라고? 내가 10년 전에 은미한테도 똑같이 말했잖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었고 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은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은미, 내가 태호를 처음 만났을 때 옆에 있었던 은미, 졸업 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은미.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미가 누구야? 내가 아는 그 은미야? 태호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 대학 친구 은미. 내가 결혼 전에 사랑했던 여자야.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몰랐어요. 남편이 내 친구를 사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는 걸. 민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님이 먼저 배신했잖습니까? 은미 씨를 버리고 지영 씨랑 결혼해놓고 결혼 후에도 은미 씨를 만났잖습니까? 태호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내가 은미를 꼬셔서 내 곁에서 빼앗아 갔으니까 그런 거야.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은미 씨가 먼저 저한테 왔어요. 선배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울면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나는 그 사이에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절규했어요. 나는 뭐야?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은미의 대체품이었어. 아니면 복수의 도구였어. 30년 동안 나만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살아온 거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나는 더 이상 너희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현관으로 뛰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두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 어느새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년이 다 거짓말이었어. 태호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민준도 복수하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나는 그냥 둘 사이 싸움에 끼인 불쌍한 바보였을 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민준이 나를 안아주던 그 온기가 빗속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손길이 귓가에 속삭이던 거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했다 해도 정말 끝까지 거짓이었을까? 그의 눈빛마저 전부 연기였을까? 나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었어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더 수척해진 걸 알아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달려온 것인지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찾았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민준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지만 나는 그를 올려다보면서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가움과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입을 열면 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왔어? 가라고 했잖아. 내가 차갑게 내뱉었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와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벤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민준의 체온이 어깨 너머로 느껴졌어요.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마음을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왜 복수 아직 안 끝났어? 나를 더 이용해야 하니까 쫓아온 거야? 내 말에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가 내 손을 잡았는데 나는 뿌리치려고 했지만 민준이 더 세게 잡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고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인정해요. 선배님한테 복수하려고 당신한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어요. 당신을 알아가면서 진짜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일까? 저 떨림이 연기일까? 나는 또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속아도 좋으니까 제발 진심이라고 말해줘. 민준이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자신을 바라보게 했고 우리의 숨결이 가까이에서 섞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고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고 그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이 왜 당신을 저한테 맡겼는지 아세요? 나는 민준의 가슴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민준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선배님은 당신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당신을 떠넘기고 자기는 은미 씨한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호가 나를 버리고 은미한테 가려고 했다고, 그래서 나를 민준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라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30년 동안 대체 뭐였던 거지?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여기서 벗어나요. 선배님한테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저는 당신을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그 손을 잡을지 말지 망설였어요.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 또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건 이 사람뿐이야. 그때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졌고 우리 둘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공원 입구에 서 있었는데 나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태호의 차였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나를 등 뒤로 숨기며 일어섰고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은 게 느껴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태호가 내렸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보였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 전체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걸어오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사냥감을 향해 다가오는 맹수 같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을 때 나는 그의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기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아, 참 빠르네.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왔구나. 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분노가 느껴져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준이 나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그만하세요. 지영 씨는 제가 데려갈 겁니다. 태호가 피식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나는 민준의 등 뒤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데려가? 내가? 내 아내를? 더 이상 선배님 아내가 아닙니다. 선배님이 먼저 버리려고 했잖습니까? 태호의 표정이 굳었고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근데 있잖아, 계획이 바뀌었어. 태호가 한 발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내 아내한테 빠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지영이는 안 보내기로 했어. 나는 태호를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물건이야? 보내고 말고를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태호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지만 금방 다시 차갑게 굳어졌어요. 넌 내 아내야. 30년 동안 내 아내였어. 그건 변하지 않아. 당신이 먼저 나를 버리려고 했잖아. 은미한테 가려고 했잖아. 내 말에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은미가 날 버렸어.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나는 대체품이었던 거야. 은미한테 차이니까 나라도 붙잡고 있으려는 거였어.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2통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태호와 민준에게서 각각 온 문자였어요. 태호 선택해. 민준 누굴 믿습니까? 나는 차가운 벤치 위에서 몸을 떨며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내 선택이 누군가의 끝을 가져올 거라는 걸, 그리고 어쩌면 그 끝은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태호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기가 번졌고 주먹을 꽉 쥔 채 우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 손 놔. 당장 놓으라고. 민준이 나를 뒤로 밀치며 태호 앞을 막아섰고 두 남자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주먹이 오가고 욕설이 터져나왔으며 나는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내가 울부짖었지만 두 남자는 멈추지 않았고 민준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으며 태호의 셔츠가 찢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켜 흔들렸고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때 태호가 갑자기 민준을 밀치고 차로 뛰어갔습니다. 민준이 입가에 피를 닦으며 일어서다가 태호의 움직임을 받고 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위험해요. 피하세요. 민준이 나를 향해 달려왔고 동시에 태호의 차가 굉음을 내며 우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를 힘껏 밀쳤고 나는 옆으로 굴러 잔디밭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민준이 차 앞에서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쳐졌고 붉은 피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천천히 번져나갔어요. 민준 씨. 나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에게 기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눈이 반쯤 감겨 있었으며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준 씨, 눈 떠요. 제발. 놔두고 가면 안 돼. 민준이 힘겹게 눈을 떴고 피 묻은 입술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슬프던지 나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을 만나서 후회 없어요. 말하지 마. 제발 힘 빼지 마. 지금 구급차 부를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고 민준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태호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무표정했고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태호가 쓰러진 민준을 내려다보며 무릎을 꿇었고 민준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어요. 그래, 넌 여기서 끝이야. 나는 태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사람을 죽이려고 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태호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고 나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고 그가 차로 뛰어가려는 순간 경찰차가 공원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경찰들이 태호를 제압하는 동안 나는 민준을 안고 계속 울었어요. 그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고 있었습니다. 버텨요. 제발 버텨요. 죽으면 안 돼. 아직 할 말이 많아. 제발. 민준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잡았고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후회 없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민준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에도 나는 그의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줘. 제발 눈을 떠줘. 나를 혼자 두고 가지 마. 당신마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나는 민준의 차가운 손을 잡은 채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응급수술실로 실려갔고 나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이 살아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어요. 새벽녘에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끝났다고 말했을 때 나는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내장 파열과 다발성 골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고 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합병증이 올 수 있고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강한 사람이야.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날 밤 나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민준이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믿었던 건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나는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내장 파열로 인한 합병증이 생겼고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면회가 허락되었고 나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흘 전보다 훨씬 더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는 기계음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고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왔어요. 응, 왔어. 당신이 나을 때까지 매일 올 거야. 그러니까 힘내. 포기하면 안 돼. 민준이 힘겹게 손을 들어 내 볼을 만졌어요. 그의 손끝이 너무 차가워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해요. 뭐든지 할게. 뭐든지. 행복하게 살아요. 누구의 대체품도 아니고 누구의 도구도 아닌 그냥 당신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고 민준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민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모니터에서 길고 단조로운 경고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민준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어요. 태호는 수감 중이었는데 민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면회를 갔을 때 태호는 유리창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선은 내가 넘었고 결과는 내가 만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어딘가에서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그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짐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현관 신발장 속에서 작고 얇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봉투 위에 태호의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넌 행복해야 해.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조롱이었는지 사과였는지 고백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입니다. 남편은 감옥에 있고 사랑했던 남자는 죽었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가끔 연락만 올 뿐이에요. 텅 빈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에서 깨면 누군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태호의 묵직한 면도 비누 냄새인지 민준의 달콤한 와인 향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으로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태호였을까? 민준이었을까? 나를 사랑한 사람은 있었을까? 아니면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걸까? 며칠 전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의 번호였어요. 예약 발송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그의 폰을 사용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한 줄의 문장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행복하세요. 약속이에요. 나는 그 문자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울었어요. 삭제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그 문자를 지우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죄책감을 안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민준을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바람이 창문을 스칠 때마다 민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밤도 나는 혼자 울고 있습니다.